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반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시장이 강하다는 것 외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오늘 장중에 약했던 미국 선물도 지금 그때보다는 양호한 상태고, 그래서 반등세가 이어지는 쪽으로 이제 무게를 둘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 정도 내렸다? 그러면 뭐 반등하는 척 하다가 보통 오늘 같은 날 이런 양봉이 아니라 이런 음봉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반등 신용하다가 이렇게 추락하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뭐 잘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과거를 보면 기간을 이렇게 2015년만 가더라도 2015년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뭐가 이 음봉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음봉이 연속 1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음봉이 나오는 부분하고 그 기술적인 반등이 전개가 되지만 이후에 또 내리고 반등하고 또 내리고 반등하고 이제 완전 폭락을 해버리고 이게 무슨 주식 투자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나마 그래서 옛날에 투자하면 괜찮은 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거, 가격이 진짜 너무 싸다 이럴 때 매수하는 거, 요런 것만 겨우 통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좋아질만 하면 또 떨어졌다가, 겨우 좋아질만 하면 또 떨어졌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제 진짜 좋아지나 생각했을 때 좋아지긴 했는데 이땐 삼성전자만 올라갔고, 그리고 또 떨어질 때 무지막지하게 떨어지고, 이러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사실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이제 이런 거 보여주고, 진짜 주식 투자 할 맛 안 나는데 요즘 같으면 너무 재밌습니다. 감사한 일인데,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고, 그리고 요때 당시에 5월 달에 보여줬던 요런 흐름과도 유사한 형태가 된다. 그러면 이게 V자로 반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반등을 할 것이냐, 결국은 외국인 손에 달렸는데, 원화 약세가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예상보다는 신속하게 회복하면서, 물론 이게 뻗어나가는 힘은 없겠지만 7월을 그럭저럭 마무리하고 8월 조정 국면에서 또 얼마나 선방을 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8월에 통계적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지켜보는데, 이 8월에 특히 중요한 게 이제 7월 말부터 발표하는 기업들의 실적이고,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조정폭도 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아무리 시장이 나쁘고 아무리 외국인이 팔아도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결국은 그 주가를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2분기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따라서 8월의 조정 폭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 대금이 확 줄었는데, 보통 이런 게 변곡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대금이 이렇게 확 늘거나 이렇게 확 줄거나, 확 늘은 거는 요 고점에서 확 늘었으니까 이게 고점이 되고 거의 고점이 맞습니다. 그리고 확 줄어드는 시기를 보면 뭐 요런 시기, 거래 대금이 줄어드니까 바닥이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늘어나니까 고점이었고, 뭐 요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의 거래 대금이 줄어든 부분은 변곡점, 그러니까 단기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서 시장은 의외로 또 빠르게 수습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번 이제 과거의 기억 때문에 시장 예측을 조금 더 부정적으로 하게 되는데, 늘
작년부터는 코로나19 이후부터는 늘 예상보다 나은 흐름을 보여준다. 시장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전날 낙폭을 많이 만회를 했고 또 오늘도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수습을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이제 옆으로 기는 이런 흐름에서 나오는 충격이었지만 코스닥은 뻗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 조정을 받을 만한 시기였습니다. 이 조정을 받을 만한 시기에 조정이 찾아와 주니까 그림이 예쁜 상태로 조정을 받았고 이게 이제 그대로 이어지지 못하느냐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조정받은 것 치고는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 뭐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조금씩 다 올라왔고 이 제노레이가 하락한 것 아직 뭐 분류는 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도지사 관련해서 또 부정적 여론이 생기면서 나온 현상인 것 같은데 뭐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어쨌든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자체가 조금 좋은 게 아닌가. 어쨌든 관련주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 회사는 숫자가 나올 회사고 성장주로 분류가 될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부진하더라도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더 살려고 했던 거 여건이 되면 더 사서 2만 주를 채울 건데 돈이 없어가지고 예,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수홀딩스가 반등을 했는데 뭐 사실 이 가격에서 반등하면 진짜 양심 없는 거니까 뭐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건 사야 되고 이쯤에서 멈춘다는 게 왜냐면 이 시기에 자사주도 샀고 그리고 또 어떤 주주 구성도 많이 변경이 됐을 거고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을 표방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외부에서 보는 투자 가치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 달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온다? 굉장히 좀 표현하자면 어이가 없는 일인데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여기서 멈춰준다. 그래서 이게 반등을 해서 7,000원대에 안착을 하면 뭐 배당 시즌에 다시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전개할 수 있을 거니까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신금속 오늘 영신금속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키움증권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순매도 기준으로 키움증권이 거의 4만 주 가까이를 팔았는데 일단 이런 그 키움증권이 매수가 들어온 건 요때였고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을 때 요때 키움증권 매수가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키움증권 순매수량을 다 해소하기 전까지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거다. 왜냐면 단타 물량 소화하기 전까지 주가를 올려서 비싸게 사줄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락했고 하단에 지지받고 다시 반등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세가 이어질 것이냐 아니냐 이걸 놓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업황 전망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키움증권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다소 개선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수급도 양호한 상태니까 네, 그리고 뭐 이온 컴포텍이 선방한 거 이건 뭐 딱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잘 기다리신 분들께는 이번 조정이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됐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는
어떤 시장 상황에도 쉽게 적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 뉴프렉스를 얼마 전에 다룬 것 같은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나마 한숨 돌렸습니다, 시장이. 예. 예. 이런 일을 주식 투자 오래 하시면 이제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겪으실 건데 어쨌든 좋은 경험입니다. 돈을 잃지 않고 하는 경험은 굉장히 좋은 경험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코롱, 예, 좋은 결과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이게,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국가스공사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평가를 매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가가 뭐, 어느 시점에 평가를 하면, 지금 평가를 하면 나쁜 거고, 주가 좋을 때 평가를 하면 좋은 거고. 네, 근데 뭐 어떤 종목이 나중에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종목은 여기서 평가를 받을 건데 중간중간에 계속 평가를 받으면 결국 그 지켜야 되는 인내심에 굉장히 빠른 소진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평가를 아무 때나 하지 마시고 목표했던 시점에서 평가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예. 아무튼 뭐 요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께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리의 어떤 흐름들을 아주 잘 이렇게 써 놓으셨으니까. 예. 뭐 이러다가 이제 손실 커지면 이제 저를 원망하게 됩니다. 저 새끼만 아니었으면 주식 안 샀을 건데 이상한 종목 사가지고 그렇다면서.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물론 저한테 있다고 하셔도 좋은데 속으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에이 그냥 이런 종목 안 다루고 말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게 뭐 여러 번 되다 보면 다룰 종목이 없어집니다. 네, 뉴프렉스 예, 좋은 흐름인데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영업이익 100억 회복하면 좋을 겁니다. 좋을 거지만 그게 계속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 요 문제로 봐야 되는데 이 뉴프렉스가 어쨌든 이 생산 기지가 아직 국내에 있을 겁니다. 국내에서 이 코스트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거고, 다만 시가총액이 여전히 낮으니까 유동성의 힘으로 상승을 할 수 있고 또 시장이 좋으니까 일시적인 실적만 가지고도 주가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데 그렇지만 굉장히 저평가다. 뭐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자산을 그동안 적자로 많이 까먹어가지고 지금 300억대로 내려왔습니다. 뭐 자산 재평가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훨씬 많겠지만 어쨌든 뭐 굉장히 저평가라기보다는 한 적정한 수준이고, 그리고 올해 실적이 난다고 하지만 1분기에는 20억 적자가 났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려면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숫자가 2분기에 정확하게 나온다면 또 분위기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뭐 굉장한 저평가다 이런 표현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네, 오늘
시초에 들어가셨으면 뭐 장중에 시초 장중에 수익 구간은 나왔을 것 같은데. 네, 근데 흐름 자체는 조금 단기 고점 형성하면서 밀렸고 이걸 넘어서지 못하고 아래쪽에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참 동안 이제 변동성이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흐름 자체로만 보면 그러면 코오롱 글로벌이 어떤 회사길래 뭐 적정한 수준의 실적을 갖고 있고 예, 그리고 건설 회사다 보니까 실적이 아주 잘 나는 건 있는데 코오롱이 지분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주식 수가 적다는 부분하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저평가를 해소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물론 지금 상태는 좋지만 저평가 해소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 감안하셔서 보셔야 되고 뭐 내년 내후년까지 보면 흐름이 좋아질 수 있겠지만 당장은 낮은 변동성에 갇혀서 큰 변동 없이 재미없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뭐 물론 그대로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노레이와 한국가스공사의 확신을 갖고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확신은 주가가 조금 떨어지니까 곧바로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주가가 떨어져서 확신이 없어졌다면 이게 확신이라고 해야 되느냐? 예, 그것보다는 그냥 땡겼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확신이 아니라 이 종목 땡기는데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손절 주문을 넣었다, 금요일에. 예. 그러면 도대체 투자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라는 부분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했느냐? 난 단타로 투자했다. 차라리 이런 경우는 단타 투자하는 사람들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목적만큼은 뚜렷하니까. 난 먹고 조금 있으면 나와야지. 조금만 수익 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팔아야지. 뭐 1초고 1분이고 수익 나면 난 팔 거야. 이런 그나마 이 사람들은 목적성이라도 있는데 확신을 갖고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의심이 생기고 여기다 손절 주문을 넣고 또 아니다 싶어서 취소하고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한 심리 변화를 보여줍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 한국가스공사가 나쁜 종목이라서 공장 그대로 다 돌아가고 있고 공장이 아니라 가스 공급 그대로 되고 있고 그리고 상태는 똑같습니다. 요 한 달 동안 한국가스공사에 일어난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린 거냐? 시세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이 시세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아무런 목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난 이 종목 저평가라고 생각하니까 장기간 보유하고 내가 지금도 싸다고 생각하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더 싼 거네. 그럼 더 사야지. 추가 매수. 그래서 네가 저평가를 해소할 때까지 난 가져가 보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주가 떨어지면 더 사면 돼 이렇게 가는 거니까 나쁘지 않고 원래 쌌는데 더 싸네 이렇게 이제 계속 접근이 되는 겁니다. 목적이 뚜렷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단타로 들어갔다. 난 단타로 들어왔는데 수익 났으니까 팔아야지. 못 팔았네? 손절해야지. 비교적 명확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수익이든 손실이든 그 목적에 맞게 대응을 하는 거니까. 근데 도대체 이 과정들은 무엇이냐? 나무라는 게 아니라 한 달도 안 됐다고 하셔서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확신이라는 용어부터 틀렸고 그냥 땡겼다. 그냥 오늘 라면 땡기듯이 그냥 땡겼다. 근데 투자를 그렇게 땡긴다고 한다? 이것부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의심, 주가가 내리니까 의심이 들었다. 주가가 내리니까 의심이 들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뇌는
패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리면 더 내릴 것 같고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이게 이제 패턴 인식입니다. 자, 그런 상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땡겼다. 결국은 오를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내리니까 이 뭐야 도대체. 아씨, 손절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내동매매입니다. 내동매매. 이 내동매매를 하면 거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매매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정말 짧은 기간 안에 계좌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심리 변화의 사례를 잘 보시고,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처음에 그냥 매수한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 그러면 목적과 이유가 뚜렷한 상태로 매수를 하자. 요거를 하나 들 수 있을 것이고, 시세 변동에 흔들리지 말자. 말은 쉬운데 어떻게 그러면 안 흔들리냐. 뭐 100만 원 살 거 30만 원만 사면 안 흔들립니다. 내리면 더 사야 되니까. 내리는 게 오히려 반가운 겁니다. 올라가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먹으니까. 이렇게 시세 변동에 영향을 덜 받으려면 비중을 꽉 채우지 말자. 뭐 이렇게 이제 해결 방법이 나올 것이고. 네, 그리고 이거 진짜 계속 내리는데 손절할까? 이유가 잘못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예를 들어서 원화 강세 수혜주인데 원화가 최근에 약세네? 환율이 예상대로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난 이 종목 정리해야지.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주가 내리니까 이거 다 정리해야 되나? 예. 이거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보고 뭐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만 생각해도 투자에서 아주 빠른 그리고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이 마무리됐고 오늘 야놀자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요거 관련해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야놀자와 같은 플랫폼을 좀 싫어하는데, 왜냐면 어차피 뭐 숙박업소 가시는 분들은 원래 가셨던데 이 가시는 거를 뭐 야놀자라는 앱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예약을 해서 가게 됩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소비는 그대로 가는데 이 플랫폼을 거의 반강제로 이용해서 수수료를 떼이게 됩니다. 나 야놀자 이용해서 수수료 떼인 적도 없고 할인 쿠폰도 받아서 할인까지 받았는데 업주들이 다 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숙박업소 업주들은 불필요하게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세금이 하나 더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도대체 뭐가 벤처기업이라고 하고 뭔가 창업이고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카카오 택시도 마찬가지인데 택시 잘 타고 다니는데 카카오 택시 해가지고 수수료 냅니다. 네. 물론 신뢰도가 높아진다든지 이런 장점들은 있지만 그건 이제 이런 플랫폼 없이도 아니면 무료의 어떤 플랫폼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빼먹으니까 이 서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군사정부는 우리만 해먹을 거야. 대기업 니네도 등쳐먹지 마 하면서 혼자 다 해먹으니까 그나마 덜 뜯겼는데 요즘은 보면 대기업에 뜯기고 플랫폼에 뜯기고 국가에 세금 내고 건물주에 월세 내고 도대체 뜯어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이 야놀자에 투자를 해서 어쨌든 그 나스닥에 상장을 할 거고 그게 이제 수혜를 받을 거다 이런 게 부각이 돼서 거기에 투자한 SBI 인베스트먼트 주가가 반응이 있었는데 이전에 이제 야놀자가 2조 원의 투자를 받을 것이다 손정희로부터 하다가 지금 그 규모가 1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수혜 정도는 그게 확정됐다는 부분에서 약간 반짝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전에 주가에 다 반영이 됐으니까 식상한 재료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등에서 삼성전자가 했던 역할, 네,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매물대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하단이 열리면 지수가 좀 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빠졌는데 지수가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정말 체감이 좋은 그런 장세가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시장 분위기가 달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앞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또 줄어들고, 그게 이제 반도체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계속 수요를 줄이는데 영향을 주다 보면 실적이 예상했던 것만큼 계속 증가세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에 어떤 모멘텀이 없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이 팔 때마다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니까 아무리 개인 투자자들의 신규 매수가 들어와도 오르기가 힘들다. 근데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 결국 이 삼성전자를 묶어두고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간다라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유동성 장세의 기대가 아주 큰 그런 상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해야 될 이제 금융주라고 보는데, KB금융을 보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지수가 우상향을 했던 시기에 KB금융은 많이 떨어졌고 겨우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로 흐름이 깨졌으면 최소한 이런 기간 조정은 받아야 되니까 이 5만 원을 전후로 해가지고 KB금융의 매력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데, KB금융의 순자산 가치가 44조,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21조,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면 KB금융을 넘어설 겁니다.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떨어지거나 KB금융이 올라가거나 해서 키 맞추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런 점에서 당장 타이밍은 좋지 않습니다. 기간 조정 받아야 되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8월 중으로 시장이 통계적인 약세라서 더 빠지거나 하면 가격 매력이 더 높아지니까 이 KB금융 같은 이유로 신한지주가 있는데, KB금융하고 다르게 전 신한지주는 딱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입장이니까 KB금융, 신한지주,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금융주들이 가격 매력이 있을 것이다. 하나금융지주 다 대부분 자산가치 절반 이하의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은행주들, 기업은행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고, 우리금융지주 그나마 선방 중입니다. 그래서 가격 매력으로 접근한다면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융주들과,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진짜 안 올라가는 거 삼성생명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지만 도무지 일어설 것 같지 않은데, 요게 이마트가 주식을 패대기를 친다면 더더욱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오버행 이슈 때문에 현재 금융주에 대한 가격 매력은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정도로 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주들은 각자 하나씩 이런 저평가를 해소를 해 나가는데, KTB투자증권이 아직까지 저평가 해소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저평가 해소 직전까지 왔습니다. 만 원까지 올라가면 저평가 해소인데, 이 KTB투자증권이 액면가가 5,000원입니다. 액면가 5,000원 종목이 2,000원대 중반에서 놀고 있었고, 이게 옛날부터 제가 이 저가 매수하는 단골 메뉴였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번에 기회를 놓쳐가지고 요게 요렇게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자회사를 비싼 가격에 팔아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 KTB투자증권이 이제 가격 매력이 없어졌습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저가의 어떤 매력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적정가를 찾았으니까 KTB투자증권 외에 비슷한 덩치로는 유진투자증권이 있고, 최근에 좀 주가가 내려가지고 매력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타증권, 이런 이제 중형 증권주들, 유한타증권은 중형이라 하기는 조금 덩치가 크긴 한데
그리고 현대차증권. 여전히 현대차증권은 가격 매력이 있습니다. 여전히 있고. 이렇게 이제 중견급 덩치의 종목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숫자가 나오거나 금리 인상이나 인하, 금융시장 변화 이런 데서 수혜를 받는 종목인지까지 이렇게 따져보면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매력이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자산 대비 저평가 반토막밖에 안 되는 상태니까, 이 KTB 투자증권이 했던 것처럼 개별 재료로 하나씩 증권주가 올라와서 저평가를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증권주들은 계속 때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주 전체가 움직여야 이제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봤을 때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KTB 투자증권이 그랬던 것처럼 개별 재료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 증권주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